안녕하세요. 할로 스토리텔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편으로 슬라브 3연제 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들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의 근현대사에서 오렌지 혁명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오렌지 혁명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민족 정체성의 형성을 불러일으켰고, 농축되어 왔었던 동과 서 지역의 갈등을 표출시켰으며 친서방, 반러시아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민족 정체성, 동서 지역의 갈등, 친서방, 반러시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고요? 이런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크라이나의 시초 국가는 9세기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세워진 키예프 루스였습니다. 하지만 키예프 루스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멸망한 뒤 여러 공국들로 쪼개졌습니다. 여러 공국들 중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있던 모스크바 공국은 훗날 러시아 제국으로 성장하여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 공국들도 14세기 중엽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국가에 흡수되고 맙니다. 이렇게 지도상에서 사라진 우크라이나는 몇 차례 독립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고 오랜 기간 동안 동과 서로 나뉘어 러시아와 폴란드의 영향력 아래 분할되어 왔습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동쪽의 러시아 종교, 그리고 서쪽의 폴란드의 카톨릭의 영향을 받으며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두 지역 사이에는 문화와 정체성의 차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내부 동서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1945년 소비에트 연방이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자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뿐만 아니라 서쪽을 포함한 모든 영토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의 한 자치국가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국민투표를 통해 비로소 동과 서 모든 영토와 함께 7세기 만에 진정한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급격한 붕괴 후 독립한 우크라이나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우크라이나는 동과 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웠던 동쪽 지역은 사회주의와 친러시아주의가 강했고, 반면 유럽과 가까운 서쪽 지역은 민족주의와 친서방주의가 강했습니다. 또한 동쪽 지역은 소련 시절 공업화로 인해 공장이 많고 도시가 발전했는가 반면, 서쪽 지역은 비옥한 토지로 인해 농업이 더욱 발달되어 왔습니다. 동쪽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공업 생산품의 주 소비자인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했으며, 서쪽 지역 주민들에게는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을 더욱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사회, 문화, 경제적 차이는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지도자와 정치에도 큰 입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배경을 기억한 채 다시 1991년 독립 이후의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봅시다. 우크라이나는 실패한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내고자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1991년 12월 드디어 대선을 통해 초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크라프축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친서방주의 인물로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는 다르게 민주주의의 개념 아래 시장 경제 체제를 이루고 핵폐기 및 보상 원칙 합의를 미국과 진행하는 등 친서방 정책 노선을 걸음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2대, 3대 대통령으로 친서방 인물이었던 크라프축 초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다르게 친러시아 인물인 쿠츠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연임하면서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친러시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편 쿠츠마는 재선에 성공하여 EU 가입 및 친서방 정책도 확대함으로써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쿠츠마는 긴 집권 기간 동안 실정을 거듭하며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04년 드디어 쿠츠마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쿠츠마 대통령의 정책이 피상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느꼈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정부패, 소수 독재 정치, 정경 유착, 언론 통제 및 검열에 지쳐만 갔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부합하여 야당의 대선 후보자였던 빅토르 유셴코는 이와 같은 쿠츠마 정부의 실정을 끊어내고 대대적인 개혁을 내세우며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야누코비치는 전 대통령이었던 쿠츠마의 지지를 받았고 친러시아 정책을 내세우며 대선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특히 야누코비치는 소련 시대의 향수를 느끼고 있던 서민층, 노년층,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호적이었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큰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도자의 대선 결과는 매우 치열하였는데 투표 결과 2004년 11월 24일 여당 후보자였던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유센코 진영에서 야누코비치의 여당에서 부정선거를 치렀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대규모 5개 군중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부정선거로부터 촉발된 대규모 5개 군중 집회가 우크라이나에서 국민들로부터 일어난 첫 번째 혁명인 오렌지 혁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참, 왜 혁명의 이름이 오렌지 혁명이냐고요? 그 이유는 야당 유셴코 후보를 대표하는 색이 오렌지 색깔이었고 시위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유셴코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오렌지색이 담긴 스카프, 모자, 옷, 깃발 등을 가지고 거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거대한 오렌지의 물결이 보이시나요? 이러한 부정선거의 내용은 온라인,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초기 5만 명이었던 시위대의 규모는 3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친서방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한 서쪽 지역에서는 그동안 친러시아 정책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오랜 여당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 여당이 또 한 번 재집권하려고 하자 그동안 용수철처럼 운축되어 왔었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시위의 열기가 점차 더욱 확산되고 서방 국가들의 압력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결국 우크라이나의 국회는 11월 27일 결선 투표 무효를 선언하고 사상 요례 없는 투표 재실시를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시작된 오렌지 혁명으로 결국 2005년 1월 23일 빅토르 유셴코 야당 후보가 제4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킨 이 혁명은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냈고 동과 서의 갈등을 표출함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을 국민 스스로에게 던지게 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이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양육과 우크라이나를 나토 및 유럽연합에 편입시킴으로써 더욱 러시아를 압박하기를 바라는 서방 국가들 사이의 대립이 우크라이나의 정치 상황을 통해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오렌지 혁명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러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본 영상은 한국외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